한국 이민 금지 일본인들이 몰래 향하는 한국. 인생 대전환을 노리는 일본 여성들.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일 국제 결혼 열풍이 확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것에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방송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취재 열기로 뜨겁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본 여성 PD가 한국 사회를 취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NHK에서 일하는 막내 PD 아사노리에입니다. 올해 34살이죠. 데스크에서 새 기획안을 건네받았을 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한류 관련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제목도 뻔했습니다. 한류의 그림자, 일본 여성의 무분별한 한국행. 데스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너무 많이 간다. SNS에선 로맨틱하게 포장하지만 실상은 다를 거야. 문제점을 파헤쳐봐. 전형적인 비판적 시각의 기획이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식 한류 열풍이겠거니. 드라마나 아이돌에 빠져서 무작정 떠나는 철없는 여성들 이야기겠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숫자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최근 3년간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 여성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결혼 정년기 여성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거였죠. 일본 사회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이주 패턴이었어요. SNS에 큰 발표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듯 떠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게시물이 한국 음식 사진으로 바뀌고 일본어 대신 한국어가 섞이기 시작해요. 마치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모습이었죠.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사전 취재를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29살 여성을 만났어요.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숨을 쉬고 싶어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숨을 쉬고 싶다니. 일본에서 숨을 못 쉬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공항 직원이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요즘은 말도 없이 한국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듯이요. 예전처럼 들뜬 모습도 아니고 뭔가 절실해 보인다고 할까요?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들이 무분별하게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떠날 만한 절실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획 의도와 달리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 여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숨을 쉬고 싶다.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되더군요.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 찾는 곳으로 향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캐리어 바퀴가 이상하게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촬영 장비까지 들고 있으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캐리어가 완전히 넘어지면서 지퍼가 열렸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부품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배터리가 멀리까지 굴러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급하게 물건들을 주우려고 쪼그리고 앉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말없이 굴러간 배터리를 주워서 건네주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면 손목 아프죠. 캐리어 끌기도 힘들고요.
그의 손이 제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얼떨결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제 캐리어를 일으켜 세우고 바퀴를 살펴보더니 간단하게 뭔가 조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그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돌아서서 걸어가는 거였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뒤늦게 잠깐요라고 불렀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명함도 안 주고 연락처도 안 물어보고요. 일본이었다면 분명 자기소개부터 했을 텐데요. 방송국 사람이었으면 최소한 SNS라도 교환했을 거고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정장 차림새로 봐서는 회사원 같았는데 왜 도와줬을까요? 별다른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도와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피하죠.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표정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그 여성의 말, 그리고 방금 전 그 남자의 친절함. 뭔가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 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겠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첫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마츠모토 유키코 씨였어요. 42살에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했다가 퇴사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카페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창가 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유키코 씨는 처음에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키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선요, 잘했어요라는 말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같이 기뻐해줘요. 그 말을 하면서 유키코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뭔가 위축됐거든요. 동료들 반응이 미묘했어요. 유키코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달라져요. 그때 유키코 씨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카메라를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의 진짜 상처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카메라는 껐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유키코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일본에선요, 여자가 잘하면 미움받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좋은 기획안을 내면 선배들이 여자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들었었어요. 유키코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팀에서 성과를 내면 처음엔 좋아해요. 하지만 계속 잘하면 눈칫밥을 먹게 되죠. 특히 남자 동료들보다 더 인정받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기획 의도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무분별한 한국행이라고 비판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일본 사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키코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달라요.
제가 뭔가 해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거든요.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요. 아, 정말 기쁘다고 같이 기뻐해줘요. 유키코 씨는 지금 한국 회사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계속 눈칫밥이었는데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무분별한 한국행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선택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유키코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은 홍대 시장거리에서 일반인들의 반응을 담아보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경계심이나 거부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기획이 될 테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3시쯤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과일 가게, 떡볶이 집, 옷가게를 차례로 돌아다녔습니다. 귤을 파는 50대 아주머니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귤 한 개를 집어서 건네주더군요. 맛있어요. 먹어봐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저는 돈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줄게. 혼자 다니면 외롭잖아. 딸 같아서 그래. 그러면서 귤 한 봉지를 더 건네는 거였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돈 낼게요. 제가 계속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한국이야. 정으로 주는 거야. 일본 사람들 착하잖아. 우리도 착하게 대해줘야지. 결국 저는 귤 봉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을 걸어 나오면서 귤 봉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지? 딸 같다고, 정으로 준다고. 이건 촬영용 멘트가 아니야.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대하죠.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처음에는 이런 친절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게들도 들러봤습니다. 떡볶이 집에서는 시식을 권했고 옷가게에서는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떡볶이 집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지. 손님이 오면 잘 대해드려야죠. 더군다나 멀리서 온 외국 손님이면 더더욱. 카메라를 끄고 난 뒤에도 똑같이 대해주더군요.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어요. 일본 분이시구나. 우리 딸이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언젠가 일본 여행 보내주고 싶어요.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홍대 공원에 앉아서 귤을 까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유키코 씨가 한국에서 느꼈다는 따뜻함이 이런 건가요? 사소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 말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같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찾는 게 단순히 한류 문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분위기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기획안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강남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정말 심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우산을 안 가져와서 난감했습니다. 게다가 촬영 장비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젖으면 안 되니까
재킷으로 대충 덮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무릎부터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무릎이 까지고 장비가 바닥에 흩어졌죠. 비는 계속 쏟아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가기만 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망가지면 취재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머리 위로 우산 하나가 덮인 거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없이 자기 재킷을 벗어서 제 장비를 덮어줬습니다. 비에 젖을까봐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병원 가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현우라고 해요. 37살이고 IT 회사에서 일합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스타트업 개발자예요. 우연히 이 근처에서 미팅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시간 뺏게 해서요. 그런데 김현우 씨는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괜찮은지 더 걱정해 주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특히 외국인을 말이에요. 김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그냥 도와야죠. 이유 있어야 하나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항상 취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습관에서 벗어난 거였죠. 그냥 한 사람으로서 김현우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본에서 온 방송국 PD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일본 여성들을 취재하러 왔어요. 김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관심 있게 들어줬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네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취재 내용을 털어놓았어요. 유키코 씨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까지요. 김현우 씨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전혀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편집실에 앉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제 앞에는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획안 제목은 경고 일본 여성들의 한국행 열풍이었어요. 무분별한 이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으라는 지시였죠. 하지만 편집을 시작하면서 손이 멈췄어요. 유키코 씨의 눈물,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 김현우 씨의 자연스러운 친절함. 이 모든 게 경고해야 할 위험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일까요? 몇 시간 동안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유키코 씨가 일본에선 여자가 잘하면 미움받죠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계속 멈춰 섰어요. 그 표정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데스크가 편집실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제가 지금까지 편집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3분 정도의 영상이었어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은 내용이었죠. 데스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건 기획 의도와 다르잖아. 우리가 원한 건 문제점 지적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한국행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보는 게 어떨까요? 데스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리에, 너 혹시 현지에서 감정적으로 휩쓸린 거 아니야?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방송국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해. 하지만 저는 이게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이면 방송 못 나가. 데스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경고 메시지야. 일본 여성들이 무작정 한국으로 가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 말이야. 내가 만든 건 그냥 홍보 영상 같아.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영상을 다듬었어요. 데스크의 말을 무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왜곡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키코 씨의 진심 어린 눈물을 편집으로 조작할 수는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편집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특히 김현우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그냥 도와야죠. 이유 있어야 하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건 경고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찾은 건 그런 희망이었을 거예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편집을 마쳤습니다. 제목도 바꿨어요. 경고, 일본 여성들의 한국행 열풍 대신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들 새로운 선택의 이유로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였어요. 편집을 마친 영상을 제출했지만 방송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데스크와 임원진 사이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기획 의도와 너무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는 방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매일 편집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유출시킨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부분만 돌아다니더니 점점 전체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트위터에서는 이 영상 꼭 봐야 해라는 글이 수천 번 리트윗됐습니다. 나도 떠나고 싶었어. 이유도 없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짜 공감된다. 나도 매일 숨 막혀 죽겠는데 일본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국이 천국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종일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무섭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의 보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여성 세뇌다. 한국의 선전 영상 아니냐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NHK가 이런 반일 콘텐츠를 만들다니 일본을 비하하는 영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어요.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임원진 회의가 긴급히 소집됐고 제게는 해명 요구가 들어왔어요. 왜 승인도 받지 않은 영상이 유출됐는지, 누가 유출시켰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데스크가 화가 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리에, 이거 내가 유출시킨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스크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논란을 만든 거 아니야? 방송 안내 보내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지. 그 말이 정말 상처였어요. 저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진실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어요. 기획 의도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의 방침에 반하는 내용을 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현지에서 본 것들이 기획 의도와 달랐습니다. 일방적인 비판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원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영상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진실이 문제인 건가요? 마지막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거짓을 방송할 순 없어요. 제가 본 것들은 분명 진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유키코 씨의 눈물, 시장 아주머니의 미소, 김현우 씨의 따뜻함을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몇 달 후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6개월간 출근 정지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온정적인 조치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NHK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 너무 달랐거든요. 퇴사를 결정하고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서울 KBS에서 국제협력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일 여성의 경계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저희가 선생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함께 작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제작으로 여겨진 영상이 한국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니요.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부모님께는 잠시 쉬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죠. 김현우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거든요. 어서 오세요. 이번엔 캐리어 괜찮죠? 김현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단단히 준비했어요. 그와 함께 공항을 나서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KBS에서 첫 미팅을 할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담당 PD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일본 여성의 시각에서 본 한국 이야기, 그리고 한국 여성의 시각에서 본 일본 이야기를 교차 편집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방송 환경이 일본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김현우 씨와도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며 김현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쿄에선 늘 역할로 살았어요. PD로, 딸로, 여자 직원으로요. 그게 힘들었나요? 김현우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했거든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여기선 그냥 리에예요. 가면을 벗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한 제 자신이 된 것 같았거든요. 김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리에 씨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히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이었다는 걸요.